차 세워! 당장 세우라고! 10년 만에 처음 내지르는 고함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기 둘을 앞뒤로 업은 여자가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얼음물에 불어터진 손, 피와 비늘로 얼룩진 앞치마. 100억을 들고 도망갔다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살 리가 없었습니다. 1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수산시장 경매장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신하영은 예은이를 가슴에 예린이를 등에 업은 채 젖은 바닥을 뛰고 있었어요. 고무장화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매에 늦으면 오늘 좌판에 올릴 생선이 없고 생선이 없으면 아이들 기저귀 값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영은 고등어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가슴에 안긴 예은이가 기침을 시작했어요. 콜록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비뼈가 쑥쑥 들어갈 만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기침이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하영의 가슴팍에서 파르르 떨렸어요. 하영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예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멈춰라. 제발. 경매장 직원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상자 치워! 길 막혀! 좌판으로 돌아온 하영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칼질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반창고 위에 또 반창고를 덧붙인 손이었어요. 갈라진 손바닥에 소금물이 스며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하영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멈추면 아이들이 굶습니다. 2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새벽 경매장에 처음 나오던 날 생선 비린내에 속이 뒤집혀 구석에서 토했어요. 그래도 다음 날 또 나왔고 그 다음 날도 나왔고 그렇게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예은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쌍둥이 엄마, 애가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 감기예요. 괜찮아요. 하영은 웃어 보였지만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은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손상이 온다고 했고 수술비는 4천만 원이었어요. 통장에는 고작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등어 3마리 얼마야? 10,000원이요. 에이, 비싸다. 옆에는 8,000원인데. 하영은 1,000원을 깎아주었습니다. 1,000원이 아이들 약값의 반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었지만 손님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단속반이 자릿세 밀린 상인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영의 자릿세도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하영의 가슴에 엎인 예은이를 보았어요. 얼굴을 빨갛게 달아올린 채 기침하는 아이를 보고 직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다음 주까지요. 하영은 직원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꺼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좌판에 생선이 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수입 32,000원, 경매비를 빼면 15,000원, 기저귀값 12,000원을 빼면 남는 건 3,000원이었어요. 시장을 나서는데 예은이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빨갛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하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비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픈 아이를 병원 하나 못 데려간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습니다. 2,800원. 주머니에 200원이 남았어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 있었고 반쯤 묻힌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하영은 예은이에게 약을 먹이고 예린이 기저귀를 갈고 둘을 나란히 재웠습니다. 잠든 예은이의 가슴에 귀를 대자 심장 소리가 들려왔어요. 빠르다가 느려지고 한 박자 멈칫하고 다시 빨라지는 불규칙한 리듬이었습니다. 그 어긋난 박동 하나하나가 하영의 귀에 꽂혀 가슴 안쪽을 핥히었어요.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 아버지 곁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이었고 아버지가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 쥐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등어배를 가르고 갈치머리를 자르는 손이 되어 있었어요. 서랍 안쪽에 접어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새어머니 오미란이 건넨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전 재산을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남긴다. 하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걸 버리면 아버지와의 마지막 끈이 끊어질 것 같아 10년을 품고 있었어요. 하영은 종이를 다시 접어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2시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영은 예은이 곁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4천만 원, 6개월, 200원. 세 개의 숫자가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옆에서 예은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쌕쌕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이 손밖에 내밀 수 없는 엄마가 미안해서 하영은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전 하영이 27이던 해의 일입니다. 오미라는 다정한 아내의 얼굴로 수년간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영이가 아버지 법인카드로 명품을 샀다. 아버지 뒤에서 재산을 계산하고 다닌다. 회사를 물려받기 싫다고 했다. 식탁 위에 툭 던지는 작은 말들이었어요. 밥 한 술 뜨다 말고 흘려듣는 정도의 가벼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도 수년을 쌓으면 벽이 됩니다. 사실 하영은 매일 회사에 출근해 기획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명품은커녕 점심을 사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아이였어요. 오미란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신동혁은 대놓고 딸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 자리에서 하영과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하영이 퇴근하면 서재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이밀면 안경을 벗고 웃던 아버지였어요. 그 서재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이 노크를 해도 바쁘다, 나중에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어느 명절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신동혁이 하영을 보지 않고 이재민에게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하영이 아버지의 잔에 물을 따르려 하자 신동혁이 고개를 돌리며 됐다고 했어요. 단 2글자에 하영의 손이 물병을 잡은 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하영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오미란만이 국을 떠먹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신동혁이 서재에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하영은 병원으로 달려와 중환자실 앞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하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아버지 침대 옆에 선 하영은 온갖관이 연결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이 어릴 때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손이 자기를 밀어내기 시작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하영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가 하영의 침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던 하영의 어깨를 오미란이 흔들었습니다. 오미란의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와 똑같은 글씨로
전 재산을 배우자 오미란과 그 자녀 이재민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영은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미란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써둔 것이라고 했어요. 동정도 적대감도 없는 사무적인 톤이었는데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울어주기라도 했다면 의심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 감정 없이 건네는 태도가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닫혀있던 서재문, 됐다는 두 글자, 외면하던 식사 자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나를 원하지 않았구나. 수년간 쌓인 오미란의 거짓말이 바로 이 한 장의 종이를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것을 하영은 끝내 알지 못했어요. 하영은 유언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빠, 나 가볼게. 대답 대신 기계음만 울렸어요. 하영이 손을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졌고 마지막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손등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하영은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 더 보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출입문에 카드를 댔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보호자 지시로 출입 명단이 변경되었다는 말에 하영의 발이 바닥에 못 박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 침대를 보려 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유언장에서 이름이 빠진 것,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 두 가지가 겹쳐지자 하영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영은 병원 정문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미라는 병원 창가에서 하영이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로 돌아온 오미라는 가방에서 유언장 원본을 꺼냈어요. 필적 감정사를 고용해 석 달에 걸쳐 만든 위조본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의식 없는 신동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자기와 재민이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말을 마치고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3초였어요. 손가락이 신동혁의 손등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손을 거두었어요. 그 3초가 무엇이었는지는 오미란 자신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 나타난 이재민은 양복 소매가 길었고 넥타이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태진그룹 전무 임명 동의서를 건네자 이재민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어요. 오미란이 아들의 어깨를 잡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말투가 아니라 부하를 다루는 상관의 말투였습니다. 신동혁이 눈을 뜬 것은 쓰러진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천장의 형광등이었고 그 다음에 보인 것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오미란이었어요. 신동혁이 갈라진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석 달 만에 꺼낸 첫 마디는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영이는 오미란의 표정이 일순 굳었다가 금세 슬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오미란은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회사법인 계좌에서 하영명의 해외 계좌로 100억이 빠져나간 것처럼 꾸며진 이체 내역서가 있었고 경찰 수사 보고서처럼 보이는 문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오미란이 사람을 고용해 만든 위조 서류였어요. 오미란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는 신용을 하면서 하영이가 회사 돈 100억을 빼돌리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신동혁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생일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라고 손편지를 쓰던 아이가 100억을 들고 도망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수년간 오미란이 식탁 위에 툭툭 던져놓은 말들이 가슴 한쪽에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계좌 이체 내역과 수사 보고서가 올라앉아 벽돌이 벽이 되었어요. 신동혁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고 싶었고 하영의 번호를 눌러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석 달을 누워있던 몸은 전화기 하나 집어들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정만수 불러줘. 35년을 함께한 수행비서였어요. 정만수라면 진실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만수 씨는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이 퇴직을 원했다고 회장이 쓰러져 있는 동안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신동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35년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부터 옆을 지킨 사람이 자기가 의식불명인 동안 떠났다는 말에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도 사람을 보낼 수도 몸을 일으켜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병상 위에 신동혁에게 남은 것은 오미란의 말과 오미란이 건네는 서류뿐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어요. 내 딸이 그럴 줄 알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렇게 됐구나 하는 체념이 담긴 한마디였어요. 오미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신동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신동혁은 경영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사이에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미란이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핵심 임원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교체한 뒤였습니다. 신동혁이 알던 얼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신동혁이 이사회에 나가려 하면 수행원이 앞을 막았어요. 오미란은 매수한 의사의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회복이 불완전하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인데 자기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동혁은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쳐보기도 했지만 쇠약해진 주먹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아픈 것은 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오미란이 신동혁의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간병하기 어려우니 전문 시설이 낫다는 이유였어요. 신동혁이 반대했지만 매수된 의사의 진단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월 900만 원짜리 특실이었어요. 좋은 시설에 좋은 음식에 좋은 간호까지 갖추어져 있었지만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에는 오미란의 허가가 필요했고 전화는 감시되었고 면회는 오미란과 이재민만 가능했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깨끗한 방이었지만 신동혁에게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창살 대신 진단서로 수갑 대신 보호자 동의서로 묶인 감옥이었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뒤 이재민이 월 2번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어요. 신동혁의 도장이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재산 이전, 위임장, 경영권 관련 문서. 이재민이 서류를 펼쳐 설명하는 내내 오미란이 옆에 서서 감시하듯 지켜보았어요. 한 번은 이재민이 서류 순서를 틀렸습니다. 오미란이 이재민의 손등을 탁 쳤어요. 이재민의 눈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돌아왔어요. 신동혁이 그 장면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도 말에서 바뀔 것도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체념으로 바뀌고 체념이 그리움으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밤마다 딸 생각을 했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갔으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편하게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바로 뒤이어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한 번쯤 연락할 수 있지 않나.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 생각이 돌 때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분노 아래에는 항상 그리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신동혁은 그 그리움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분노를 위해 덮어두었지만 새벽에 잠이 깨면 이불 속에서 딸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불렀어요.
하영아, 그 두 글자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것을 몇천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식사를 하고 복도를 걷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TV를 켜면 태진그룹 뉴스가 나왔어요. 이재민이 기자들 앞에 서서 태진그룹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동혁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어요.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가 남의 손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살이 한 겹씩 도려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윤소라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신동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이런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윤소라는 1년째 신동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고집 센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안 먹겠다고 고개를 젓고 TV를 틀었다 껐다 반복하고 새벽에 혼자 복도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관찰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면회를 올 때마다 오미라는 하영의 소식이 아직 없다는 말을 꼭 한 번씩 꺼냈는데 그 말을 할 때 오미란의 눈은 신동혁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어요. 위로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을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면회가 끝나면 오미라는 항상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러 신동혁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윤소라는 그것을 기록에 적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한편 신동혁의 전 수행비서 정만수는 작은 식당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퇴직한 것이 아니라 오미란에 의해 밀려난 것이었죠. 정만수는 하영이가 100억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 한쪽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웠어요. 정만수가 아는 하영은 아버지 생일에 손편지를 쓰던 아이였고 야근하는 날이면 아버지 사무실에 살며시 커피를 가져다 놓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100억을 들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정만수는 끝내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미란의 사람들이 회사를 장악한 상태라 파고들 수도 없었어요. 정만수는 낡은 수첩에 의문점을 하나씩 적어두었습니다. 하영 횡령 신고 이후 공식 수사 기록이 없는 것, 오미란 측이 회계법인을 3번이나 교체한 것, 신동혁 회장 면회 기록에 오미란과 이재민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수첩이 채워질수록 의문은 커졌지만 답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미라는 월 한 번 신동혁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을 요양원에 가둬놓고 있다는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차에 태워서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시내를 지나가는 코스였습니다. 오미란 측 수행원이 항상 운전석에 앉았고 신동혁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릴 이유도 없었어요. 공원의 나무도 시내의 간판도 신동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년째 같은 풍경이었고 10년째 같은 무력감이었어요. 창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코스였어요. 공원을 돌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코스였습니다. 신동혁은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반쯤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수행원이 100m 너머로 말했어요. 평소 다니던 도로가 공사 중이라 우회해야 한다고. 윤소라가 평소에 시내 쪽 코스를 권했던 것이 수행원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지 차는 윤소라가 말했던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동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같으니까. 차가 좁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달라졌어요. 깔끔한 시내 도로 대신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간판 글씨가 바래고 차양이 찢어진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수산시장 앞 도로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서서 하역 중이었어요. 생선 상자들이 트럭 짐칸에서 하나씩 내려지고 있었고 상자를 받아드는 사람들 사이로 물이 흥건하게 흘렀습니다. 비린내가 닫힌 차창 너머로도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신동혁의 눈에 여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아기 하나, 등에 아기 하나를 업고 있었어요. 트럭 짐칸에서 내려오는 생선 상자를 두 팔로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무거운지 여자의 몸이 한쪽으로 비틀거렸어요. 가슴에 업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젖은 손으로 아기의 등을 토닥였어요. 얼음물에 불어터져 벌겋게 된 손이었습니다. 앞치마는 피와 비늘과 비린내로 얼룩져 있었어요. 아기를 달래면서 다른 손으로 다음 상자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아기, 한 손에 상자. 어느 쪽도 놓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트럭 기사가 뭐라고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입꼬리만 겨우 올린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옆 얼굴이 차창 너머로 보이는 순간 신동혁의 숨이 멈췄어요. 하영이었습니다. 딸이었어요. 10년 전에 100억을 들고 도망갔다던 딸이 쌍둥이를 앞뒤로 업고 수산시장 도로변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신동혁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딸의 모습을 쫓았습니다. 갈라진 손, 업힌 아기 둘, 피가 묻은 앞치마, 비틀거리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는 두 팔. 신동혁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짚었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래도 자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렇게 10년간 스스로를 달래왔던 모든 상상이 유리창 저편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차가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신동혁이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하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아기를 달래고 다시 상자를 들어올리는 그 동작이 뒷유리 너머로 멀어져 갔어요. 자, 세워. 수행원이 백미러로 신동혁을 봤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습니다. 자, 세우라오. 수행원이 한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오미란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그 순간 신동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세워. 10년 만에 처음 내는 큰 소리였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수행원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도로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500m 뒤에 있었어요. 신동혁이 차 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오미란의 지시였습니다. 평소에는 내릴 일이 없었으니 신동혁은 잠금이 걸려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신동혁이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쳤어요. 74세 노인의 마른 주먹이 차 유리를 때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만 났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500m 뒤에 딸이 있었습니다. 500m. 걸으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신동혁의 주먹이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어요. 뒤쪽으로 시장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딸이 있었어요. 신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소식에도, 요양원에 갇혔을 때도, 새벽에 혼자 딸의 이름을 불렀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진 손으로 생선 상자를 나르는 딸의 모습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10년간 쌓아 올린 분노와 서운함으로 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금이었지만 한 번 금이 가자 멈추지 않았어요.
금 사이로 10년 동안 눌러두었던 것들이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딸이 어릴 때 자기 무릎에 올라앉아 그림을 그리던 기억,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 사무실 문을 노크하던 기억. 그 아이가 지금 생선 비린내가 배인 앞치마를 두르고 도로변에 서 있었어요.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봤습니다. 신동혁은 이마를 유리창에 댄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행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동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하영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던 모습, 그리고 트럭 기사를 향해 지어 보이던 그 피곤한 웃음. 그 웃음이 가장 아팠어요. 지치고 지쳐서 제대로 웃을 힘도 남지 않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수행원이 오미란에게 보고한 것은 요양원에 도착하고 30분 뒤였어요. 시장 근처를 지날 때 차를 세우라고 하셨고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았다고. 오미란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했습니다. 무슨 시장? 수산시장이요. 도로공사 때문에 우회했습니다. 오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수산시장이라는 단어 위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듯 잠깐 멈춘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신동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었어요. 10년 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자기 손을 잡고 울던 27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얼굴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볼이 파여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27의 하영은 활짝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잡히던 아이였는데 오늘 본 하영에게는 보조개가 들어갈 살점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돌고 돌다가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미란이 보여준 서류는 뭐였지? 계좌 이체 내역, 수사 보고서, 그 서류들이 진짜였다면 하영은 저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100억이 있으면 생선 상자를 나를 이유도, 쌍둥이를 업고 새벽 시장에 나올 이유도, 얼음물에 손을 담글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하영은 분명히 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뼈가 보일 만큼 마른 팔로 생선 상자를 끌어안던 모습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신동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불이 꺼진 복도에 비상등의 초록빛만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복도 끝에서 야간 순찰을 돌던 윤소라와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신동혁이 윤소라를 바라보았어요. 1년간 자기를 돌봐준 간호사였습니다. 밥을 안 먹겠다고 고개를 저어도 다음 끼니에 다시 식판을 들고 오던 사람이었어요. 오미란의 사람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소라가 신동혁의 눈을 보았어요. 1년간 보아왔던 멍하고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켜진 눈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씨 하나가 살아난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있나? 윤소라가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신동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10년 전 번호였습니다. 정만수의 전화번호를 신동혁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35년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눌렀던 번호입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새벽 3시였어요.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신동혁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지.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지.
5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정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허스키해졌지만 그 특유의 낮고 단단한 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동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짜냈어요. 만수야. 나야.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5초가 지나서야 정만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5년을 모신 사람의 이름을 10년 만에 부르는 떨림이었습니다. 신동혁은 전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 작은 기계 너머에 35년의 세월이 있었고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영이를 찾아야 해. 신동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정만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간 낡은 수첩에 의문점을 적어가며 혼자 품고 있던 사람의 숨소리였어요. 정만수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동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 끝에서 전화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윤소라가 고개를 돌렸어요. 비상등의 초록빛 아래에서 74세 노인이 전화기를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전화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기다렸던 전화였습니다. 정만수는 퇴직 후 시장 골목 구석에 작은 식당을 차려 혼자 운영하며 살았지만 태진그룹 뉴스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미란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과정, 이재민이 전무가 되는 과정, 회장의 면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전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만수는 식당 뒤편 좁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낡은 수첩이 한 권 있었어요.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0년간 의문이 생길 때마다 한 줄씩 적어둔 수첩이었어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의문만 쌓아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그 한마디가 10년간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어요. 정만수는 수첩을 펼쳐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의문을 증거로 바꿀 차례였어요. 신동혁이 알려준 정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산시장 근처를 지나갈 때 하영을 봤다는 것, 쌍둥이를 앞뒤로 업고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느 수산시장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요양원 위치에서 도로 공사로 인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역추적했어요. 지도를 펼치고 도로를 하나하나 짚어보니 인근 수산시장이 3곳이었습니다. 첫째 날, 정만수는 새벽 3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어요. 경매장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폈습니다. 쌍둥이를 업은 여자는 없었어요. 새벽 6시까지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은 가락 수산시장이었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장 구석구석을 돌았지만 아기를 업고 생선을 파는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마포 수산시장. 새벽 2시에 경매장 사이렌이 울렸어요. 정만수는 경매장 입구 기둥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앞뒤로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볼이 패여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10년 전 회장님 사무실에 커피를 가져다 놓던 그 아이의 윤곽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하영은 정만수를 보지 못하고 경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상자를 받아들다 비틀거리고 가슴에 엎인 아기가 기침을 하자 상자를 내려놓고 아기를 달랜 후 다시 상자를 끌어안고 나왔어요. 35년간 모신 회장의 딸이, 그 집안의 귀한 외동딸이 새벽 2시에 쌍둥이를 업고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참으며 하영의 좌판을 찾아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영은 좌판에 돌아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정만수가 좌판 앞에 서서 하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영이 칼을 든 채 고개를 들었어요. 정만수의 얼굴을 보자 하영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잠깐이었습니다. 하영의 눈이 금세 차가워졌어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칼은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저는 그쪽이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시장의 소음 속에서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어. 하영의 칼이 1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칼날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요? 유 원장의 제 이름을 빼신 분이? 전 재산을 오미란이랑 재민이한테 남긴다고 직접 쓰시고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안 넣으신 분이 이제 와서 나를 찾아요? 칼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10년치 서러움이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차가움이었습니다. 정만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유원장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등줄기를 찬물이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회장 곁에서 모든 서류를 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도장 하나, 서명 하나까지 정만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장이라니. 회장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유원장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정만수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낡은 수첩에 적어둔 의문점들이 한꺼번에 불이 켜지듯 떠올랐어요. 횡령 신고 후 공식 수사 기록이 없는 것, 회계법인을 3번이나 교체한 것, 하영이 사라진 직후 측근을 전부 갈아치운 것, 거기에 유원장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는 하영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꺼내야 했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영이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아, 아버지는 네가 유 원장 때문에 떠난 줄 모르셔. 아버지가 알고 계신 건 다른 거야. 하영의 칼질이 멈췄어요. 아버지는 네가 회사 돈 100억을 횡령해서 도망간 걸로 알고 계셔. 하영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억 횡령.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빈방처럼 울렸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10년을 살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도둑이라고 10년을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마 위에 두 손을 짚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미란이 회장님한테 서류를 보여줬어. 계좌이체 내역이랑 수사 보고서. 네가 100억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 회장님이 쓰러져 있는 동안에.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믿었고,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유원장에서 지웠다고 믿었어요. 오미라는 아버지에게는 횡령 서류를, 딸에게는 위조 유원장을 건네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찾지 못하도록 양쪽을 동시에 속인 것이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그 거짓말 2개 사이에서 아버지와 딸이 각각 10년을 버텼습니다. 정만수가 하영에게 물었어요. 그 유언장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고. 하영이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한번 봐야겠다. 회장님은 그런 문서를 쓰신 적이 없어. 35년을 곁에서 모셨는데 유 원장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야. 아버지 필체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필체는 만들 수 있어. 너도 알잖아. 하영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도마 위에 짚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엎인 예은이가 기침을 시작했어요. 작은 몸 전체가 경련하듯 떨렸고 기침이 끝난 뒤에도 가슴이 한참 동안 들썩거렸습니다. 하영이 젖은 손으로 예은이의 등을 두드리며 달래기 시작했고 아기의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둘 사이의 대화는 끊겼어요. 정만수가 예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파르스름했고 기침을 할 때마다 작은 몸 전체가 경련하듯 떨렸어요. 정만수가 아이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하영은 감기라고만 대답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정만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여기 오시면 저한테 피해예요. 하영이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정만수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칼을 다시 집어든 등, 아기를 업은 등, 축 처진 어깨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갇혀 있어. 오미란이 가둬놨어. 하영의 등이 굳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만수는 그 떨림을 뒤에서 지켜보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하영은 쌍둥이를 재운 뒤 한참을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은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쌕쌕거렸고 예린이는 엄마 옷자락을 쥔 채 잠들어 있었어요. 하영은 아이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오미란이 건넨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접었다 폈다를 수백 번 반복해서 접힌 자리가 실처럼 얇아진 종이였습니다. 전등 아래에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한 획 한 획 자음의 꺾임과 모음의 기울기까지 아버지가 쓰던 글씨 그대로였어요. 10년 동안 이 글씨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서재 문이 닫히고 식탁에서 눈을 피하고 됐다는 한마디로 밀어내던 그 수년의 기억이 유 원장을 진짜로 믿게 만든 가장 단단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정만수의 말이 그 단단함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35년간 모든 서류를 관리한 사람이 유 원장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말. 하영은 종이 위에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10년간 서러움이기만 했던 감정 안에 바늘 끝만한 의심이 처음으로 섞여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종이를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접어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10년간 서랍 깊숙이 밀어두었던 종이를 꺼내 베개 밑에 둔 것은 처음이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버지가 요양원에 갇혀 있다는 말이 가슴 안쪽을 두드렸어요. 다음 날 새벽 2시 정만수가 다시 시장에 왔습니다. 하영은 이미 좌판에 나와 칼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만수가 오는 것을 보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어제처럼 좌판 옆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갇혀 있어요? 응. 건강은요? 나빠지고 있어. 하영의 칼질이 느려졌어요. 칼날이 도마 위에서 한참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하영이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져 생선 피와 섞였습니다. 가슴에 엎인 예은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엄마가 왜 우는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예은이의 작은 손이 하영의 턱을 만졌고 하영은
그 손을 잡아 볼에 갖다 대며 더 크게 어깨를 떨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하영이 앞치마 자락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서님, 증거를 가져와요. 유 원장이 위조라는 증거. 아버지가 차가워진 이유가 진짜 오미란 때문이라는 증거. 그게 있으면 그때 다시 만나요.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굳어버린 벽이 한 번의 대화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버린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 하나가 1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하영의 가슴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 안에 낡은 수첩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만수는 시장을 나온 그 발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낡은 수첩에 적어둔 의문점들을 하나씩 추적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하영의 횡령건이었습니다. 100억 횡령이면 중대 경제 범죄입니다. 반드시 수사 기록이 있어야 했어요. 정만수는 경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며칠 뒤 회신이 왔어요. 해당 사건 접수 기록 없음. 그 한 줄에 정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억이 빠져나갔다는데 경찰에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오미란이 신동혁에게 보여준 수사 보고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꾸며낸 종이었던 것입니다. 정만수는 그 자료를 들고 새벽 시장으로 갔어요. 하영은 좌판에서 갈치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회신 문서를 좌판 위에 펼쳤어요. 해당 사건 접수 기록 없음이라는 글자를 본 하영의 칼질이 멈췄습니다. 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횡령 서류가 가짜라면 유 원장도 가짜일 수 있었습니다. 하영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유 원장 사본을 꺼내 도마 옆에 놓았어요. 10년간 진짜라고 믿었던 종이를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만수가 유 원장을 집어들었어요. 필적 감정을 하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감정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0년간 자기를 지탱했던 믿음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그 단단한 바닥이 발밑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 10년간 혼자 버텨온 자기 자신까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바닥 아래에 전혀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정만수가 요양원 간호사 윤소라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윤소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1년간 새벽마다 혼자 복도를 걸으며 딸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노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소라가 대답했어요. 한 번만 15분이라고. 밤 10시 요양원 비상구 앞에 하영이 서 있었습니다. 예은이를 가슴에, 예린이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밤 시간이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벽에 기대어 서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비린내가 송금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이 냄새를 가져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또 서러웠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생선 냄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윤소라가 비상구 문을 열어주었어요. 불이 꺼진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비상등의 초록빛만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영은 발끝으로 걸었어요. 등에 업힌 예린이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하영의 어깨를 꼭 잡으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까까. 하영이 예린이의 손을 토닥이며 씩 하고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어요. 예린이는 엄마의 표정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엄마 등에 다시 묻었습니다. 심장이 한 발 한 발에 맞추어 빨라졌습니다.
301호 앞에서 하영이 멈췄어요. 닫힌 문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것이 10년 전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을 하나씩 놓고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던 그날, 뒤를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문 뒤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침대 머리맡 작은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창가 의자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재에서 안경을 벗고 딸을 보며 웃던 아버지의 넓은 등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전부 가져가 버린 뒤의 등이었습니다. 하영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늙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혼자 늙어갔다는 사실을 그 등 하나로 알아버렸습니다. 하영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발, 두 발 소리를 죽여 다가갔습니다. 신동혁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동혁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동혁의 시선이 딸의 얼굴에서 시작해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모습이 지금 1미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동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영아, 1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벽에 이불 속에서 수천 번 소리 없이 불렀던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 내어 부른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턱이 자꾸 떨렸어요. 신동혁이 창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발, 두 발 딸에게 다가가서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신동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0년 전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와 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신동혁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 안에서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생선 비늘과 소금물과 얼음물이 만들어낸 냄새였어요. 손이 이게 뭐야? 신동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생선 파는 손이에요, 아빠. 아빠. 그 두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부를 수 없었어요. 자기를 버린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원한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눈에도 물기가 차 있었어요. 신동혁이 딸의 손을 들어 자기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갈라진 손바닥이 아버지의 주름진 뺨에 닿았어요. 신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을 타고 딸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아빠, 유언장 진짜 안 쓰셨어요? 안 썼어. 유언장이 무슨 유언장이냐? 신동혁은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면 그 종이를 만든 사람은 오미란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딸이 100억을 훔쳐 도망갔다는 서류를 보여주고 딸에게는 아버지가 쓴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이 영원히 서로를 찾지 못하도록 양쪽에 서로 다른 거짓말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한테 점점 차갑게 대하셨어요? 밥 먹을 때 눈도 안 마주치셨잖아요. 서재 문도 안 열어주셨잖아요. 신동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차갑게 대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이유가 또렷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자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고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식탁에서 눈을 피하게 되었어요. 서재 문을 닫게 되었고 물을 따르려는 딸에게 됐다는 두 글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의 출처를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딸에게 한 번이라도 직접 물어보았다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신동혁은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가슴 위에 돌덩이처럼 올라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누가 자꾸 내 이야기를 해서 서운한 게 쌓였어. 그게 다 새엄마가 한 짓이죠.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어요. 느낌과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증거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동혁이 하영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어요. 평생 사람 위에 서기만 했던 사람이 딸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하영은 그 구부러진 등을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하영아, 진실이 뭔지 아직 다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너를 찾지 않은 10년은 내 잘못이야. 하영과 신동혁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요하게 10년간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어요. 가슴에 엎인 예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우니까 아기도 따라 우는 것이었어요. 신동혁이 고개를 들어 예은이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통통한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신동혁의 눈이 예은이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눈을 뜨고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을 자기는 몰랐습니다. 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하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예은이라고 쌍둥이고 등에 업은 게 예린이라고. 신동혁이 떨리는 손으로 예은이의 볼을 만졌어요. 그때 예은이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영의 가슴팍에 안긴 아이의 몸이 쪼그라들 듯 움츠러졌고 기침 사이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쌕쌕거렸어요. 신동혁이 하영을 올려다보았어요. 이 아이 아픈 거냐?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것, 수술비가 4천만 원이라는 것, 6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돈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보일까봐, 아버지가 또다시 자기를 오해할까봐 그 두려움이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하영은 그저 예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동혁은 딸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것, 그리고 딸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고개를 숙인 채 손녀의 기침 소리를 듣고 있는 신동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갈라진 늙은 아버지의 울음이었어요. 결국 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 기한 6개월, 수술비 4천만 원.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신동혁은 듣는 내내 예은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기 손가락을 잡았던 그 작은 손이 방금 자기 볼에 닿았던 그 통통한 뺨이 6개월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신동혁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태진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손녀의 심장을 고칠 4천만 원을 꺼낼 수 없었어요. 태진그룹의 전일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이었어요. 신동혁이 평생을 바쳐 만든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전부 오미란의 손아귀에 있었고 지금 이 방 안에서 손녀의 심장을 고칠 4천만 원이 없었어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신동혁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었지만 주먹 안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돈을 보내와.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에서 돈이 움직이면 오미란이 즉시 알아챌 것이었어요. 10년간 숨어 살면서 하영은 한 가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미란의 눈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신동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은 돈은 전부 감시 아래에 있었어요. 회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력한 것인지 신동혁은 74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윤소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15분이 지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어요. 10년 전 중환자실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놓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나서는 하영의 눈에 10년 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가 의자에 다시 앉은 아버지가 보였어요. 10년 전에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은 돌아보았어요. 아버지도 하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채 문이 닫혔어요. 하영이 떠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도 구석구석에 새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오미란의 지시였어요. 수행원이 보고한 시장에서의 회장의 이상 행동, 그리고 야간 301호 출입 기록. 오미란은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간 출입 시간대에 윤소라의 이름이 겹쳐 있었어요. 오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주 새벽 4시 하영이 경매장에서 돌아온 직후 좌판 앞에 단속 직원 3명이 서 있었어요. 위생 신고가 접수되었다면서 생선 보관 온도부터 도마 상태, 손 소독 여부까지 하나하나 들추었습니다. 하영은 쌍둥이를 업은 채 묵묵히 단속에 응했어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단속이 왜 지금 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30만 원이 나왔어요. 하영은 고지서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만 원.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야간 출입 기록에서 윤소라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로부터 하영의 존재까지 도달하는데 오미란에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영은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자릿세 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기존의 2배였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유가 붙어 있었지만 하영에게는 타이밍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하영은 좌판으로 돌아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한 달 수입에서 인상된 자릿세와 경매비와 예은이 약값과 기저귀값과 월세를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필을 쥔 손이 멈추고 하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쌍둥이를 재우고 반지하 바닥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하영아, 오래간만이다. 오미란이었습니다. 하영의 등줄기를 따라 찬 것이 쭉 내려갔어요. 10년 전 병원에서 유언장을 건네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 없는 사무적인 10년이 지나도 톤 하나 달라지지 않은 목소리. 위생 단속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정보가 확보되었고 거기서 연락처를 알아낸 것이었어요. 위생 단속으로 확보한 사업자 정보를 실마리 삼아 흥신소가 하영의 생활을 샅샅이 뒤진 것이었습니다.
오미라는 예은이의 이름과 병명, 수술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생활 전체가 이미 오미란의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예은이 수술비 필요하지? 4천만 원 내가 줄 수 있어. 대신 아버지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 요양원에도 오지 마. 조용히 살면 아이들 학비까지 대줄게. 하영은 전화기를 잡은 채 잠든 예은이를 보았습니다. 이불 위로 작은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4천만 원이면 이 심장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대가는 아버지를 다시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예은이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 아래로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다가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한 박자 멈칫하고 다시 뛰었어요. 10년 전 오미라는 유언장을 내밀었고 지금은 수술비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미끼뿐이었어요. 조건을 걸고 하영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내는 구조는 10년 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하영은 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미란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4천만 원, 아버지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 정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받으면 안 된다고, 10년 전과 같은 수법이라고. 근데 예은이가 아파요. 비서님. 정만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10년 전에 유언장 하나에 속아서 떠났어요. 이번에는 안 속아요. 근데 예은이 심장이 멈추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전화가 조용해졌어요. 둘 다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전화를 끊고 예은이 곁에 누웠어요.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준 시간은 일주일이었어요. 아버지를 택할 것인지, 딸의 심장을 택할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머지 한쪽이 무너지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영은 예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손바닥 아래로 아이의 맥박이 약하게, 하지만 아직은 뛰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준 일주일의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만수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재산도 권력도 사람도 전부 오미란 쪽에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깨지는 것은 이쪽이었어요. 정만수는 새벽에 식당 뒷방 불을 켜고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10년간 모아둔 의문점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오미란 명의 부동산 매입 3건, 자금 출처 불명. 송파 건물, 강남 오피스텔, 용인 토지. 합산시가 40억 원대. 전부 오미란 개인 명의였습니다. 이재민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았어요. 오미란은 아들에게도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만수는 수첩을 덮으며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신동혁이 요양원에서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재민이 서류 순서를 틀리자 오미란이 아들의 손등을 탁 쳤던 장면, 시키는 대로만 하라던 그 말투.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부하를 다루는 상관이었어요. 10년간 그런 취급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속에 쌓인 것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정만수가 이재민에게 접근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이재민이 자주 간다는 골프장 라운지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쳤습니다. 이재민은 경계하는 눈으로 정만수를 보았어요. 퇴직한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는 표정이었죠. 정만수는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자리를 뜨기 직전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모님이 송파에 건물 사신 거 아시죠? 이재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만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씨앗만 심어놓은 것이었어요. 이재민은 그날 밤 오미란의 부동산 매입 내역을 뒤졌습니다. 송파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강남 오피스텔, 용인 토지까지 3건이 나왔습니다. 합산 40억 원대, 전부 어머니 개인 명예. 이재민은 10년간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며 전무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가 어디에 얼마를 쥐고 있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 10년간 들어온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재민은 처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누어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송파 건물이 뭐예요? 내 돈이야.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어머니 돈이 어디서 나와요? 회사 돈 아니에요. 내 돈이라니까. 이재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뒤 이사회에서 이재민이 단독으로 신규 사업 투자 안건을 올렸습니다. 오미란이 사전에 몰랐던 안건이었어요.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오미란이 이재민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안 말해? 경영 판단입니다. 어머니는 경영을 모르시잖아요. 오미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10년간 함께 짜고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선긋기였어요. 오미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어깨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하영에게 다음 수를 알려주었어요. 오미란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오미란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재민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오미란에게는 하영을 완전히 제거하는 마지막 도장이었지만 이재민에게는 위험한 종이었어요. 나중에 유언장 위조가 드러나면 위조 유언장에 기반한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종이를 놓고 두 사람의 계산이 달라지는 순간이 균열이었어요. 하영은 오미란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오미란의 얼굴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영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여기 도장 찍을게요. 대신 예은이 수술비 4천만 원 주세요. 오미란이 각서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오미란은 그 자리에서 이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영이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겠다며 목소리에 여유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이재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상속을 포기해놓고 나중에 유언장 위조 소송을 걸면 각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오미란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제가 따로 처리할게요. 이재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미란은 꺼진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같은 편이었던 두 사람의 발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민이 하영에게 단독으로 연락해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오미란을 거치지 않은 연락이었습니다. 누나, 저 재민이에요. 어머니 말고 저랑 직접 이야기하시죠. 제가 수술비 줄 수 있어요. 이재민의 속셈은 달랐어요. 하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오미란을 견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억 원의 부동산을 혼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 이재민의 머릿속에서 셈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하영은 정만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재민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정만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만수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둘 다 만나지 않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마련이었어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은 좌판에 앉아 고등어배를 가르면서 말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예은이가 기다릴 시간이. 칼날이 도마에 박혔습니다. 하영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만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지만 욕심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이미 붙어 있었어요. 이재민은 오미란의 위조 유언장 원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0억 원의 부동산을 혼자 숨기고 있던 어머니였어요. 유언장 원본까지 쥐고 있다면 그것은 이재민을 영원히 줄에 묶어놓을 수 있는 사슬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재민이 그것을 손에 넣으면 어머니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어요. 이재민은 오미란의 개인 비서를 매수했습니다. 비서가 금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어요. 야근을 가장하고 오미란의 사무실에 들어간 이재민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위조 유언장 원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신동혁 명의의 재산 이전 위임장 묶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오미란이 신동혁의 손을 잡아 도장을 찍게 했던 것들이었어요. 이재민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10년간 손등을 맞으며 시키는 대로만 해왔던 사람의 손에 처음으로 칼자루가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재민은 이 증거를 이사회에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미란에게 지분 30%를 넘기라는 협상 카드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이재민이 오미란을 불러냈어요. 어머니, 저한테 지분 30%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오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협박을 해?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어머니도 저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재민은 웃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등을 곧게 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미란은 10년간 아들의 약점도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민이 회사 자금으로 개인 투자를 한 내역,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록, 허위 출장 보고서. 오미란은 아들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 건 한 건 모아두고 있었어요. 오미란이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올렸어요. 전무 이재민의 회사 자금 유용건. 이재민은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공격해올 줄은 몰랐어요. 이사회에서 자금 유용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명에 실패하면 해임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이재민은 자폭을 각오했습니다. 이사회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어요. 나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이건 10년 전 사모님이 위조한 유언장입니다. 신동혁 회장의 친딸 신하영을 쫓아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사모님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였어요. 오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작이야. 다 이재민이 만든 거야. 이재민이 사진 메타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촬영 위치가 오미란의 사무실이었고 촬영 시간이 야간이었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미란은 이재민의 자금 유용을 밀어붙였고 이재민은 오미란의 유언장 위조를 밀어붙였어요.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꺼내든 칼이 양쪽 모두의 살을 베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재산 이전 위임장 조작, 요양원 강제 격리 정황, 하영 축출 과정의 이간질 흔적까지 10년간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사회 테이블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사회 직후 오미란의 개인 비서가 정만수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재민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넘긴 그 비서였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탈출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자기 살 길을 찾아 추가 자료를 넘겼어요. 위조 유언장 원본, 필적 감정사 고용 기록, 병원 보안 교체 지시서, 하영 출입 차단 명단, 위조된 계좌 이체 내역 제작 의뢰서. 10년 전 오미란이 어떻게 아버지와 딸을 갈라놓았는지 그 전체 그림이 서류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그 증거 묶음을 들고 요양원으로 갔어요. 윤소라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동혁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정만수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신동혁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한 장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 위조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자기 필체를 흉내낸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 획 한 획이 자기 손끝과 닮아 있었지만 자기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장. 필적 감정사 고용 영수증이었어요.
석 달치 비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 위조된 수사보고서 제작 의뢰서. 네 번째 장. 위조된 계좌 이체 내역 제작 의뢰서. 다섯 번째 장. 병원 보안 교체 지시서. 여섯 번째 장. 하영의 이름이 적힌 출입 차단 명단. 한 장 넘길 때마다 10년의 거짓말이 한 겹씩 벗겨졌어요. 마지막 장은 오미란이 자기 도장으로 서명한 재산 이전 위임장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신동혁의 손을 잡아 찍게 했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신동혁이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오미라는 딸에게는 위조 유언장을 보여주어 아버지가 버렸다고 믿게 만들었고, 아버지에게는 위조 서류를 보여주어 딸이 도둑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를 장악하고 남편을 요양원에 가두었습니다. 10년간의 모든 것이 이 서류 묶음 안에 들어 있었어요. 신동혁의 주름진 손 위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서류 위에 글씨가 번져갔어요. 오미란과 이재민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한 것이었습니다. 정만수는 불씨만 던졌고 하영은 미끼만 던졌어요. 직접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삼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동혁은 윤소라에게 부탁해 정만수를 불렀습니다. 정만수가 301호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신동혁은 침대가 아니라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만수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쇠약해진 74세 노인의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요양원 복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동혁은 정만수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위조 유언장, 허위 수사보고서, 재산 이전 위임장, 병원 보안 지시서, 출입 차단 명단, 그리고 필적 감정 의뢰 영수증까지. 정만수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회장의 손에서 직접 건네받는 것은 의미가 달랐어요. 그것은 지시였습니다. 변호사를 데려와. 신동혁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태진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가 1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죠. 정만수는 이틀 안에 로펌 2곳을 접촉했습니다. 위조 유언장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오미란의 개인 비서가 건넨 자료들이 증거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오미란과 이재민이 서로의 범죄를 폭로한 녹취록은 검찰 고발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어요.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감금에 해당하는 혐의를 정리했고 신동혁은 직접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정만수는 마포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영은 여느 때처럼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고 예은이는 등에 엎인 채 작은 기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다가오자 하영은 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만났기에 인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봉투 하나를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봉투 안에는 예은이의 수술비가 들어있었어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미란의 돈이 아니라 신동혁의 이름으로 정만수가 변호사를 통해 본인 계좌 접근 권한을 되찾아 인출한 회장 개인 계좌의 돈이었습니다. 하영의 손이 멈추었어요. 칼날 위에 놓였던 고등어 한 마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그 피가 흰 봉투 위에 작은 점을 남겼어요. 하영은 한참 동안 그 점만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침묵과 외면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손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영은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고 그 입술 사이로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예은이가 등 위에서 다시 기침을 했고 그 작은 떨림이 하영의 등뼈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영은 봉투를 앞치마 안쪽 깊숙이 넣고 칼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고등어의 배를 가르는 동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정만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흘 뒤 하영은 예은이를 안고 대학병원 소아심장외과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접수 번호표를 뽑는 손가락에 아직 생선 비늘이 끼어 있었고 병원 로비의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그 손이 유난히 거칠어 보였어요. 간호사가 예은이의 이름을 부르자 하영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수술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을 때 하영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고 안도라기보다는 2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겨우 한 모금의 공기를 들이마신 것에 가까웠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예은이의 수술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고 하영은 수술실 앞 의자에서 4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을 때 하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울 줄 알았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은이의 수술이 끝나고 열흘 뒤 검찰이 오미란과 이재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사인 감금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사회 녹취록과 위조 유언장 원본, 필적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오미란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 아침에도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경찰차에 오르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뒷좌석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쪽 지퍼칸에 이재민이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플라스틱 구슬을 실에 꿰은 것이었는데 구슬 3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손가락이 그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오미란은 핸드백 지퍼를 닫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재민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어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는 한 번의 충돌로 허물어진 것이었죠. 신동혁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정만수가 휠체어를 밀었고 요양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폐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요. 바람 냄새를 맡는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신동혁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10년 전과 달라진 거리의 간판들, 새로 지어진 건물들,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얼굴만 있었어요. 병원 소아병동 복도 끝에서 하영이 서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수술 전 검사를 마치고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예린이는 하영의 다리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신동혁의 휠체어가 복도를 천천히 다가왔을 때 하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301호에서 몰래 만났던 그 밤과는 달랐어요. 숨을 필요가 없었고 15분이라는 제한도 없었습니다. 신동혁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고 정만수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저었어요. 떨리는 2 다리로 서서 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2 걸음이 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를 건너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영아, 그 한마디가 복도에 울렸어요.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신동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씩 감싸 쥐었어요. 10년 전 중환자실에서 하영의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던 순서를 지금 신동혁이 하나씩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처음 이 손을 잡았을 때 물었던 것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신동혁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만수가 놀라 다가왔지만 신동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74세 노인의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어요. 하영이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신동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10년 동안 하영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영의 무릎도 함께 꺾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린이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손으로 신동혁의 볼을 만졌습니다. 할비, 울어? 두 글자짜리 호칭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예린이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신동혁이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대답 대신 울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네 사람 위로 고르게 빛을 내렸습니다. 하영의 앞치마 주머니에는 아직 그날 새벽 시장에서 묻은 생선 비늘이 남아 있었고 신동혁의 슬리퍼 밑에는 요양원 복도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서로 다른 10년의 흔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바닥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딸의 이름을 불렀고 딸은 비린내 나는 손으로 유언장을 품고 살았습니다. 10년을 돌아간 그 길이 결국 병원 복도 두 걸음으로 돌아왔지요. 욕심은 스스로 무너지고 진심은 끝내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오늘 연락을 미뤄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전화 한 통 건네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